안녕하세요. 네, MMCA 아카데미 시즌2 진행을 맡은 국립현대미술관 최연학예 연구사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미술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곳 다원공간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가을에 한국 추상미술의 주요 작가와 흐름을 짚어보았던 시즌1 시대를 걷는 미술관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시즌2의 문을 이곳 다원공간에서 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미술의 실험, 현실, 혼성을 주제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 미술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실험적 도전과 시대 정신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빛내러 와주신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MMCA 아카데미는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의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과천관부터 시작한 그 경력이 있습니다. 서울관에서는 시작한 지가 작년부터 MMCA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MCA 아카데미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 성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민과 함께 열린 미술관으로서 한국 미술의 가치를 나누고 그리고 전하고 그다음에 한국 미술 담론 형성과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 시작한 시즌, 우리 최연 학예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즌 1을 잇는 MMCA 아카데미 시즌 2가 드디어 오늘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즌 2 한국 미술의 실험, 현실, 혼성 이 프로그램에서는 60년대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의 실험과 또 동시대를 잇는 장면들을 살펴보게 되실 것입니다. 한국 현대미술 통사를 연구하시는 우리 임근준 비평가님께서 첫 수업을 시작을 해서 실험미술의 거장인 이건영 작가, 민중미술의 대가 신학철 작가, 그리고 자연미술과 임동식 작가, 그리고 설치미술과 최정화 작가처럼 한국 현대미술의 숨결을 틔운 중요한 작가들이 대거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마 작가분들의 생생한 작업 얘기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더 그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이해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가 총 8번 연달아 참석해야 하는 사실은 몰입형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큰 결심을 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한다면 수요일 날 이 저녁 시간을 따로 내서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아주시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자 또 한국 미술을 사랑하는 애정이 그만큼 깊은 분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 시즌2를 마감할 때는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 미술의 정통하고 있는 전문가가 다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미술 전공자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 변곡점을 작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귀중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립현대미술관 교육의 공적인 가치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올해 MMCA 아카데미는 2개의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즌당 8회의 과정을 완주하는 몰입형 프로그램입니다. 시즌2의 강연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중요한 작가와 비평가, 미술사학자, 큐레이터까지 다양하게 모셨고요. 아까 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실험미술, 민중미술, 자연미술, 페미니즘 미술, 신세대 미술, 비디오 아트까지 주요한 흐름을 각각 짚게 됩니다. 더불어 하반기에 진행될 시즌3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미술이 국제적 지형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강의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오늘 배포해드린 리플렛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의 MMCA 아카데미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강연에서 다룬 그 작가와 작품을 실제 서울관 전시에서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교육과 전시의 콘텐츠를 연결시킨 것인데요. 상반기에 열리는 MMCA 아카데미 시즌2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상설전 한국 현대미술 하이라이트, 하반기에 열리는 시즌3에서는 6월에 개막하는 기획전 이것은 개념미술이 아니다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듣고 전시를 감상하시면 더 깊은 맥락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카데미 시즌2의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 미술 디자인 이론 및 역사를 연구하시는 이정우 임근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1980년대부터 한국 현대미술 비평과 연구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평론으로 동시대 미술을 읽는 독자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아시아 미술의 상호 연결성 구축, 현대 한국 미술사 통사 작성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강연 제목을 한국 실험미술의 기원과 맥락, 지도를 손에 든 전이 1965에서 1975를 주제로 제시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강연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의 제목은 지도를 손에 든 전위입니다.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건 원래 정답이 없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탈식민 사회인 우리 한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유럽의 정답, 미국의 정답, 일본의 정답, 3가지 정답지가 있는 상태에서 추구한 실험이 우리 한국의 실험 미술의 딜레마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손에 든 전위 1965년부터 1979년까지입니다. 자, 시대의 조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한국에서 1956년, 57년도부터 반국전 운동이 전개되면서 추상미술운동이 전개될 때 그 미술을 앙포르멜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구상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지만 프랑스에 이미 라르 앙포르멜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정답, 정해진 길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옆나라 일본의 조르주 마티오라고 하는 프랑스의 앙포르멜 작가가 와서 파란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에 그 파고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50년대 후반은 당시에는 부패한 이승만 정권 하에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느끼고 있어도 아직은 탈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자, 하지만 청년들의 분노의 에너지가 반국전 운동으로 방향성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1960년도의 4.19 혁명 때까지 추상미술운동은 진보의 흐름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각을 나타낸 작가가 바로 우리 한국의 거장 박서보, 당시에는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60년도에 우리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지만 당시의 사회 불안정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61년도에 5.16 쿠데타를 맞게 되죠. 박정희 의장 체제로 사회가 안정화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61년, 62년, 63년, 64년이 매해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박정희 의장 체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씨가 사회가 안정이 되면 민간의 권력을 이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박정희 씨는 직접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옆나라 일본에서 올림픽이 주최된다 소식을 들으면 당시에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쪽 마음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아니 패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연 일본이 부활하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당시에 일본 올림픽은 북한과 남한이 체제 경쟁을 벌이는 일종의 연극 무대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선수단 파견을 취소합니다. 자, 조르주 마티우가 일본에 와서 앙포르멜 시범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법 추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서예 전통이 있는 아시아에서는 즉각적인 화답을 얻은 작가가 조르주 마티우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박서보 작가는 1957년도부터 작품 제목도 넘버원이라고 붙이면서 자, 이제 제스처, 행위를 강조하는 추상 미술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 한국의 작가 여러분들은 나는 서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어. 나는 스스로 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답니다. 57년도에 우리 한국에 외부로부터의 충격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모마가 기획한 인간가족전이 우리 한국의 경복궁 미술관에서 열렸고요. 그에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 당시에는 중앙자가 없었어요. 국립박물관에서 자,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을 볼 수 있는 자, 8 American Artists, 자, 8인 작가전이 열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의 추상조각가인 김종영 선생님은 서법 추상을 추구했던 마크 토비의 작업을 보고 바로 습작을 만들어 봅니다. 김종영은 아버지가 추사 김정희의 수집가예요. 그러니까 서예를 잘 알 수밖에 없겠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심부름으로 추사의 작업을 구하러 다녔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크 토비의 그림에 상응하는 읽을 수 없는 추상적 서예 작업을 금방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없었다? 사실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박서보는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자, 유네스코 주최의 미술상 대회에서 1등 대상을 거머쥐고 돌아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원로 화가들은 박서보를 깔봤습니다. 6.25 때 한국전쟁 때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드로잉 실력이 없어서 엉터리로 추상미술을 주장한다. 이렇게들 농담을 했거든요. 자, 하지만 어때요? 파리에 가서 1등상을 타고 왔는데 그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앙포르멜이 그래서 파리에 가서 직접 원본을 보니까 어떻느냐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박서보가 끝내준다라고 말할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앙포르멜 미술운동은 포화 상태, 사실상 끝났다라고 해서 한국 미술계를 충격에 몰아넣게 됩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자, 추상미술운동으로 혁명에도 성공했고 새로운 신주류 흐름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은 무비판적으로 앙포르멜을 따라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에 완전히 찬물을 쏟아부은 게 박서보였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본의 올림픽을 경험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단절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자존심을 굽히고 한일 회담을 이제 국민적으로 국민 여론상에서 용인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한일 외교 정상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어때요?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투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태까지 들어오지 않던 현대미술 관련 도서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 제1부 조건, 충격, 시대, 방법의 단서. 장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가지 충격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가 동경 올림픽의 대성공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일본에서 미술 수첩, 비즈스 테츠조 같은 이제 현대미술 잡지가 한국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의 작가 여러분들은요, 단색화 세대까지는 일본어를 다들 읽을 줄 압니다.
1910년대생 작가 여러분들은요, 예를 들면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은 모국어 수준으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정보 습득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실험 미술을 이끌게 되는 40년도를 전후로 해서 태어나신 분들은요, 일본어를 못했습니다. 일본어 교육을 받을 수 없던 세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지를 볼 때에도 내용을 못 보고 편집과 사진만 보았는데요. 여기에는 장점이 또 있답니다. 따라할 수가 없다는 장점입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듬해에 니텐, 자, 일전을 시작하죠. 우리 한국의 국전하고 아주 닮아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미술 잡지들이 쏟아지면서 담론이 자, 민주화 시대, 물론 미군정 시대의 반쪽짜리 민주주의였지만 새로운 자유의 시대를 자, 이제 구가하게 되죠. 자, 지금 보시는 게 일본의 미술 수첩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크리스티안 제르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간했던 까이에다가 미술 수첩이라고 하는 잡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현대 미술이 계속해서 번역의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시작하면 미국 사람들이 따라해서 번안을 하고요. 그걸 다시 일본 사람들이 또 번안을 합니다. 그 번안의 번안을 갖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독자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니텐의 일본의 국전에 대항하는 제야의 흐름을 만든 게 보통 언론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마이니치 신문사가 운영한 자, 이제 일본 현대 일본 미술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진보적인 예술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구타이 미술운동, 이제 요시하라 지로가 제자들을 모아서 새로운 실험 미술을 이끌어 나가게 된답니다. 1회 구타이 때의 모습이에요. 회화와 조각 중심이 아니라 수행 중심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시라가 가져오는 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오체 투지의 예술 다 이유가 있겠죠. 미국의 대스타 잭슨 팔락, 그러니까 추상표현주의에 저항해서 미국 놈들을 능가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일본 실험 미술의 에너지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어때요? 일본의 식민기였던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품고 있는 열망하고는 일본 사람들, 일본 실험 미술의 열망은 방향성이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실험 미술가 성능경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나도 한때 미술 수첩을 많이 봤는데 지금도 미술 수첩이 집에 10년치 정도 쌓여 있다. 일본어를 모르니까 사진만 봤다. 그럼 왜 봤느냐? 베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만약에 누군가 먼저 했다면 피해가기 위해서 잡지를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능경의 작업 검지입니다. 자, 미술 수첩은 표지만 봐도요, 그 시대의 미술의 흐름을 알 수 있답니다. 자, 72년 미술 수첩의 표지입니다. 한국의 단색화와 닮아 있죠. 한국의 단색화는 대중 앞에 전시가 되기 시작하는 게 1973년도가 처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우리 한국 국립현대미술관과 힘을 합쳐서 한국 실험미술 전시를 열 때에도 대표 작가 이미지로 성능경 선생님이 들어간 데에는 나름의 또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장면입니다. 라이프지를 오리는 두 청년. 자, 당시에 우리 한국에는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라이프 매거진 등 미국의 잡지들이 과오로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홍대 서영학과 동기인 이강소 작가와 신학철 작가는 각각의 방식으로 잡지를 오려냈답니다. 이강소는 자, 대중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팝아트적 화면을 시도했고요. 신학철은
베트남전 관련 보도 사진을 콜라주해서 시대 비판적인 의미망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라이프 매거진입니다.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게 없잖아요. 시대의 변화를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잡지가 라이프 매거진이었답니다. 자, 당시는 우주의 시대이기도 했고요. 자, 베트남 전쟁과 함께 미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신학철 작가의 68년작 습작입니다. 자, 잡지에서 따낸 얼굴들이 군중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당시에 신학철 선생님의 작업실이에요. 다종다양한 화풍의 작품들이 놓여 있고 조각도 있죠. 많은 분들이 민중미술은 민중미술대로, 실험미술은 실험미술대로, 단색화는 단색화대로 각각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앙포르의 단색화로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서로 아주 가까운 사이들이에요. 학교를 우리 이강소 선생님과 신학철 선생님은 함께 다녔답니다. 자, 민중미술 신학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누구 반이었을까요? 당시에 홍대는 교수별로 반이 나누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누구 반에 가느냐만 보아도 성향을 알 수 있었거든요. 신학철 선생님은 박서보 반이었습니다. 가장 전위적인 학생들이 가는 반이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배경에 신문지가 있고요. 그 위에 기하 추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성격이 누구하고 비슷해 보이나요? 하종현 선생님의 실험기하고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박서보 선생님은 잠깐 홍대에 사표를 냈습니다. 학생들은 고아 신세였어요. 자기들끼리 실험을 전개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작업실 동기들 모습입니다. 자, 머셀 두샹처럼 레드메이드 오브제들을 주워다가 벽에 걸어놓은 모습이 보이죠. 지금 모마에서 아주 오랜만에 머셀 두샹 회고전이 열리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아무런 충격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죠. 자, 이강소의 초기 작업입니다. 쉬입니다. 자, 추상미술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하늘과 땅이고요. 여성의 어깨 부분과 머리칼이 날리는 장면이에요. 아마 샴푸 광고 같은 데서 따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제임스 로젠퀴스트 같은 팝 아티스트가 이미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우리 한국은 대중 소비 문화가 없던 때예요. 우리 한국이 가난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팝아트를 시도해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사실 한국의 실험미술가 선생님들, 성능경 선생님도 나 학교 다닐 때 팝아트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수업 시간에 이일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선생님이 답변을 40분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선생님도 모르시구나. 자, 이강소 선생님 젊었을 때 모습이죠. 자, 당시에 만든 이런 작업들도요, 넓은 의미에서의 팝아트 흐름과 연관이 있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예술가들이 당시에 실존하는 대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팝아트는 앤디 워홀의 깡통 캔도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라이프 캐스팅을 해갖고 사람 몸을 직접 떠내서 조각을 하는 것도 같은 의미 맥락이었습니다. 자, 72년도 이강소의 작업실의 모습입니다. 거의 라우션버그 같은 모습이에요. 자, 신학철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헌책방에서 구한 라이프 매거진 도판을 오려 붙여서 작업을 열심히 만들어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지만 역시 신학철 선생님도 팝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왼쪽은 당시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이제 여성을 성폭행하고자 했다가 이제 여성이 추락사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자, 그 사건을 이제 비판적으로 재조망한 왼쪽은 메이큐인 추락 사건, 자, 오른쪽은 버스 추락 사고란 작업이에요. 마치 사건 현장을 브리핑할 때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 있었던 사건을 정리해서 작업을 만들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인 팝 아트의 길로 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신학철 작가인 거죠. 장면 세 번째입니다. 자, 60년대에 한국에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면 한국 사회는 드디어 자본주의적 계급 분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이 있고 거기 기업에 고용된 소시민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야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말을 쓰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보다는 소시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격차들이 만들어집니다. 성능경 선생님은 아주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아주 솔직한 분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나는 40년대생이기 때문에 압구정 같은 데는 명함도 내밀 수 없었고 우리 형님뻘 세대들이 모두 압구정을 다 해먹었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강남에 입성하는 순서도 세대별로 운명이 갈리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산층 시대에는 중산층의 아비투스라고 하는 거, 생활 규약이 소개되죠. 일본의 아비투스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여기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중산층 흉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아니에요. 광고조차 쉽게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자,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핵가족, 중산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비의 삶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제품이 팔릴 거 아니에요? 자, 지금 금성에 믹서기하고 토스터기 광고하고 있죠. 자, 현모양처인 어머니가 현대적인 모습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죠. 자, 테이블 세팅이나 모든 것이 어때요? 어색하죠. 이게 당시엔 근데 최고의 광고 사진입니다. 자, 김한용 선생님이 찍었는데요. 대한민국 출신 가운데는 이런 사진을 찍을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한용 선생님은 만주 모더니즘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광고 사진의 문법을 개척한 거예요. 자, 역시 어떻습니까? 중산층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남자 가장과 아이들과 부인이 한자리에 어울린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구 배치나 크리스마스 트리 배치 모든 게 겉돌고 있습니다. 자, 여가 시간에 놀러 다닌다는 것도 한국인에겐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한 장면들. 다소 좀 나이가 많은 남자 모델과 다소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이는 여성 모델이 이렇게 페어링, 짝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자인사 연구자인 박해천은 이것을 첩의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 실험 미술의 특징은 그러니까요, 최초로 중산층 시대의 미술이었다는 겁니다. 단색화 세대 선생님들은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끝까지 머릿속에는 저개발 시대의 정신, 자, 그러니까 시골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장점이에요. 미국에서도요, 위대한 성취를 거둔 작가들은 도시, 상류층 출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앤디 워홀도 가난뱅이 시골 노동자 계급 출신이잖아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죠. 라우션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잭슨 팔락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토지 측량사로 일하던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도시에 와서 대도시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성취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년대생들은 달랐답니다. 새로이 분화되는 생활 영역에서의 계급 언어를 처음으로 피부로 경험하면서 여기에 저항해야겠다고 느꼈던 겁니다. 자, 아비투스라는 말은 용어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은 사회학 용어, 부르드웨가 소개한 용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사실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부르드웨가 아비투스라는 말을 가져갈 때요, 원본이 있거든요. 원래는 아비투스가 미술사 용어랍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현대적인 도상 해석학 방법론을 개척한 미술사학자 에르빈 파노프스키예요. 중세의 고딕 성당을 연구했습니다. 고딕 성당은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설계도가 없어요. 장인들이
평생에 걸쳐서 일을 해도 완성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조형 언어가 구축되는가? 그것은 바로 아비투스 때문이다. 즉, 경건한 종교적 삶의 패턴이, 삶의 자세가 조형 언어로 축적된 것이 고틱 성당이다 라고 분석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회학자 브루드웨는 어떻게 이걸 용어를 훔쳐갔을까요? 부르주아 사회가 자녀 세대에게 자본만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삶의 행위 양식, 아비투스를 물려줌으로써 아비투스 차원에서 상류층과 중류층과 하류층의 구분짓기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계급 정체성이 더욱더 공고하게 재생산된다. 자, 이걸 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아주 잘 훔쳤죠. 브루드웨가 바로 파노프스키의 책을 번역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도 지금 어때요? 이제 부르주아 계급의 정체성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주의를 이끈 베이비 부모는 둘로 나뉘어 있죠. 첫 번째 분수령이 58년 개띠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71년생 쌍봉 낙타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자녀 세대도 그럼 어때요? 둘로 나뉘어 오겠죠. 8384년생이 바로 부메랑 세대 1차입니다. 반면에 지금 열심히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구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90년대생 여러분들이 바로 2차 부메랑 세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인스타그램에서도 어때요? 아비투스 얘기 나오고, 자, 이제 취향 타령 나오는 것은 바로 구별짓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모습의 다름 아닙니다. 자, 시대의 조건 나입니다. 에이즈 결성과 전태일. 자, 69년도에 한국의 현대 미술 운동은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담론 중심의 그룹을 만듭니다. 그게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예요. 그런데요, 바로 같은 해 전태일의 바보회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본주의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일본 중심의 질서 속에서 예술로서 길을 찾고자 하는 에이지나 노동운동으로서 살 길을 찾고자 했던 바보회는 똑같은 입장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아방가르드일까요? 아방가르드를 주창한 예술가들이 아방가르드일까요? 원래 아방가르드는 전쟁 용어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절에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 예전에는 총을 아무리 열심히 쏘고 대포를 쏴도 적을 섬멸시킬 수 없었죠. 자, 그러면 교본을 어기고 기마부대, 아방가르드 특수부대가 용기를 갖고 적진의 총을 피해가면서 달려들어서 축구의 스트라이커처럼 없는 공간을 창출하고, 그러면 적이 흔들리면서 포를 장전할 수 없을 때 우리 쪽에서 전진해서 적을 섬멸한다는 개념이 아방가르드입니다. 예술가들은 말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르주아 사회의 스테이터스코어에 구멍을 내서 사회 격변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시대로 예술이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원래는 아방가르드 예술을 전개한 거예요. 자, 이듬해 전태일은 분신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한국의 이데올로기는 일본의 사상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70년도에 일본의 오사카 만국 박람회는 사회주의 혁명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테크놀로지 혁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테크노 유토피아 이제 베풀어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메시지, 우파의 메시지가 성립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일본은 60년대 말까지는 전공투 투쟁으로 좌파의 흐름이 기세를 잡아 나가고 있었지만요, 70년대에는 아니에요. 전공투 투쟁은 일본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한국의 현대화랑과 명동화랑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한국에서도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에이지그룹의 1회 이제 소식지이고요, 동인지이고요. 전태일의 바보회 명함입니다.
자, 한국은 당시에 일본과 사이가 좋았죠. 오사카 만국박람회의 한국관은 특별히 메인 전시장 바로 옆에 놓였습니다. 단계 gen조가 설계한 빅 루프 바로 옆에 스몰 루프였던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사업을 이끈 사람은 바로 건축가 김수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인 전시관 옆에 비늘로 덮인 건물이 보이시죠? 저게요, 추상화된 거북선이에요. 일본과 합작 노선을 걸을 때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없는 양태로 거북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종의 뭘까요? 심리적인 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내부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요. 한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한국의 악기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장이 바뀔 때마다 현대 예술도 나오고 전통 예술도 나오는데요. 그 바뀔 때마다 현대음악가 강석희의 이제 현대음악 사운드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구조는 올림픽 때 그대로 반복이 되죠. 자,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김수근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한국의 여러 예술계의 대표 주자들이 바로 88년 올림픽 때까지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얘가 빅 루프예요. 자, 그 옆에 있는 게 한국관 스몰 루프랍니다. 자, 장면 네 번째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든 리더, 한국 실험미술의 리더는 바로 김구림이었습니다. 자, 김구림은요, 앙포르메를 0점으로 환원시켜야 우리가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자, 이제 앙포르메를 다시 무의 이미지로 환원시켰답니다. 김구림 선생님의 모습이고요. 젊었을 때 사진은 선생님한테도 없어서 저에게도 없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결론만 보면 앙포르멜과 비슷해요. 비닐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에다 비닐을 씌운 다음에 마당에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폐허로 환원시키는 거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박서보 세대를 불질러서 다시 0점으로 되돌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내 그림에는 퍼포먼스적인 성격이 강했다. 자, 비닐을 씌우고 유화로 그림을 그리고 불을 지르고 담요로 덮어서 끄는 행위를 반복했다. 대학교는 1년 다니다 그만뒀다. 자, 마티스, 세잔 이런 미술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하나도 나는 관심이 없었다. 자, 김구림의 초기 대표작 태양의 죽음 1번입니다. 자, 역시 무의 이미지라고 하면 언제나 뭐가 떠오릅니까? 원이 떠오르죠. 자, 여러 자료들에 이 작업들에 대한 기록들도 잘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박서보 세대와 다른 점이에요. 박서보 세대의 작업은요, 신문지상에 소개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실험미술가 세대부터는요,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언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호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계 부품들을 배치한 작품이에요. 5번째 장면입니다. 69년, 70년, 자, 이 한두 해 사이 짧은 시기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자, 이제 김구림은 새로운 실험 예술 이끄는 리더로서 이런 흐름들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자, 슈토크하우젠의 음악에 맞추어서 옷을 뒤집어 쓴 사람을 방망이로 때리는 자, 플럭서스식 이벤트를 전개하기도 하고 백남준의 작품 피아노 위의 정사를 직접 연주하기도 합니다. 자, 피아노 위의 정사라는 작품은요. 자, 이렇게 피아노에 막을 뒤집어 씌우고 남녀가 올라가서 이제 서로 뒤엉키고 있을 때 발이 움직이면 피아노 건반이 뚱땅거리잖아요. 그걸 음악으로 제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백남준의 이벤트 작업들을 파악하고 있는 한국의 예술가는 김구림이 유일했습니다. 자, 김구림의 초기 메일 아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김구림은 플럭서스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주의 예술가들의 실험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9년도 주간 경향에 소개된 모습이에요. 자, 메일 아트의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도착하도록 했는데 국전심사위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보냈대요. 자, 이걸 협박 편지로 오해해서 겁을 먹은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능경 선생님은 김구림 선생님보다 연배가 한참 아래예요. 자, 이벤트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게 뭐지? 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김구림 선생님은 해외 정보를 파악하고 한국의 아랫세대에게 소개하는 역할, 성능경은 그거를 듣고 소화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장면 6번째입니다. 김구림은 대지미술을 시도하죠. 한강 강둑에 불을 지릅니다. 자, 당시에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자, 역시 보도가 됩니다. 자, 강둑에 불 지르고 이것이 예술이다. 자, 그러니까 당시의 한국 언론은 실험 미술을 진지하게 다루기보다는 이런 재밌는 일이 있어 라는 식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이 2016년도에 자, 이제 이 작업을 다시 리에넥트, 재연할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는요, 불을 지르고 까맣게 탄 잔디가요, 파랗게 복원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자, 당시에 김구림 선생님,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서 기록으로 못 남긴 멋진 작업이 너무 많은데 당시에 정찬승 작가가 촬영을 해줘서 이건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당시에 파출소에서 잡으러 왔는데 동양방송에서 촬영하는 걸 보고 그냥 돌아갔다. 이것도 재미있죠. 매스미디어가 청년 작가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찬승 작가는 나중에 뉴욕에 가서 정크 아트를 실험했지만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구림 작가의 예술세계를 살펴보면요, 매 시기마다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대표작을 모아놓으면 이거 그룹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종다양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론을 파고들어서 자기의 예술세계를 확립하는 데에는 김구림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종류의 작가가 나타나기까지 한 80년대까지 기다려야 돼요. 남의 나라에서 한 걸 똑같이 따라하는 걸 실험으로 삼는 작가는 김구림 세대에는 김구림 세대의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답니다. 71년도에 파리 비엔날레 출품 작업으로 소개되고 있는 김구림의 신체항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 천을 모서리에 설치하고 영역을 만들고 똑같은 사이즈의 천을 이번에는 구겨서 그 위에 얹어 놓았죠. 7번째 장면입니다. 자, 자신만만했던 김구림은 일본에서 한번 장벽에 부딪힙니다. 도쿄에서 6개월을 앓게 됩니다. 자, 시로다 화랑 개인전에서 레디메이드 오브제들을 마모시켜서 새 물건인데 낡은 물건처럼 만들어 놓고 예술로 전시했습니다. 이우아는 아무데도 없는 장소, 그 어느 것도 아닌 물건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대표적인 평론가 미네무라 도시아키가 와서 난처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재제작한 버전이 되겠습니다. 원래 물건은요, 진짜 낡은 물건인지 알아볼 수 없는 오브제였습니다.
자, 만약 누가 똑같은 물건을 일상에서 사용하다가 50년, 100년 뒤에 당신의 작업과 비교했을 때 구별이 가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김구림은 서명으로 구별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오브제에다 서명하는 건 김구림의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6개월 동안 분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낡음을 진짜 낡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루저니즘으로 그 사물 위에 덧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미네모나 도시아키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실험 미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비평가입니다. 자, 이런 작업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이 있어요. 바로 74년작 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품 전시에서도 어때요? 이런 작품을 놓고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즘은 많은 미술관들이 오브제, 걸작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요. 미래 세대를 위한 기억 자산을 수집한다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구림의 이런 기이한 행태, 다종다양한 정체성으로 끊임없이 변신하는 성격을 윤난지 선생님이 일찌감치 지목한 바 있습니다. 참조적인 편차를 통해서 구미 일본의 동시대에 들러붙은 작가가 김구림이다라고 평가했거든요. 자, 김구림 작가는 70년대에는 다시 한번 변신합니다. 자, 부인 송정인의 리더십에 맞추어서 작업실을 멋지게 꾸몄고요. 자, 한국에 당시에 판화실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아쿠아 틴트, 메조 틴트 작업할 수 있는 완벽한 작업실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또 정교한 드로잉 실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잡지에도 보면요. 그래서 김구림 선생님은 당시에 실험 미술가가 아니라 판화가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여성지에서 인기 있는 작가가 김구림 선생님이었어요. 자, 지금 판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건용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이 작업실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윤지섭 선생님이 비평가 선생님이 우연히 만나서 함께 여기 가셨대요. 너무나 좋은 시설을 보고 이건용 선생님이 부러워하는데 김구림 선생님은 끝도 없이 자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조수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배 작가입니다. 자, 이배 작가는 김구림 선생님 어시하면서 퍼포먼스도 하신 적이 있대요. 젊었을 때요. 요즘 그래서 퍼포먼스 작업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는 이우환 선생님의 작업 조수로 아주 오랜 세월 파리에서 고생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대별로 입장이 많이 참 다르죠. 하지만 지금은 이배 선생님은 대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시간성 예술 이야기하면서 컨셉추얼 아트, 개념 미술 이야기한 것도 김구림이 최초였습니다. 김구림의 부인이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수추상 작가 송정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렸던 자수전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고 올해 드디어 경남도립미술관에서 회고전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윤신 선생님 9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기톱 작업하는 멋진 여성 거장으로 지금 각광받는 거 다 잘 아시죠? 이제 다음 차례가 송정인 작가,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수묵추상의 거장 장상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올 여름에 전시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봐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동그란 기계적 장치들이 전체 화면에 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저 동그란 한 부분을 만드는 자수의 기법은요. 소나무의 솔 가지를 만드는 기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동그라미 하나가 한국인의 정신성을 대표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빛을 발하고 있죠. 실제 전구가 들어옵니다. 전통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실험의 장을 창출했던 인물이 송정인입니다. 8번째 장면이에요. 자, 이제 이강소 선생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소는 본격적으로 담론을
이제 해석하고자 한 인물입니다. 69년도에 아트 인 아메리카에 나왔던 Impossible Art, 불가능한 미술이라고 하는 특집을 번역했는데요. 그냥 번역하지 않고 본인이 다시 썼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 논의되던 규모적인 불가능성, 관념적인 불가능성, 기술적인 불가능성, 연구성의 거부, 이 범주를 한국 미술계의 과제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청년 이강소입니다. 당시에 아트 인 아메리카 지면도 볼까요? 자, 개념 미술도 있고요, 대지 미술도 있고요. 다종다양한 종류의 미술관이 소장할 수 없을 것 같던 당시까지는 자, 그런 종류의 작업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자, 대지 미술은 사실 직역하면 흙 예술이에요. earth가 흙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관념으로 하는 개념 미술은 think ar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힐 아트도 등장하고요. 건축적 작업은 아키웍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때 자, 이제 이강소의 충격파가 청년들에게 전해집니다. 헤로드 로젠버그의 말을 빌린 거예요. 예술은 현재 큰 격변 상태에 있다. 로젠버그는 원래 어때요? 바로 액션 페인팅이라는 말을 만들었던 팔락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추상미술 끝났고 새로운 수집 불가능한 이런 새로운 도전의 영역이 열리고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71년도 에이지전에서 이강소는 자, 낙동강변에서 갖고 온 갈대에다가 이제 페인트를 먹여서 자, 현실을 포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수행적 페인팅 작업도 전개합니다. 자신의 몸에 페인트를 바르고 천으로 닦아내서 자, 이제 닦아내기로서의 회화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자기 작업에 쓰는 고령토를 던져서 물질이 스스로 형태를 잡는 그 결과를 조각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이런 종류의 작업에 당시엔 이름이 없었지만요. 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작업을 anti-form, 반형태라고 부릅니다. 물질에 행위를 가해서 물질의 물질성이 모양을, 형태를 잡아나가는 종류의 작업이에요. 장면 9번째입니다. 자, 이강소는 화랑을 선술집으로 삼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화이트 큐브였던 명동 화랑에서 이 작업을 전개한 게 의미심장합니다. 화이트 큐브가 액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선술집의 의자와 테이블을 사서 설치를 전개한 설치 미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김구림 선생님, 신학철 선생님, 김구림, 자, 다들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자, 당시에 연극 연출가 오태석은 여기 와서 술을 많이 먹고 탁 일어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연극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연극은 뭘 말할까요? 이 작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산층 시대에 세련된 소시민으로 일본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연극은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법으로 다시 작업을 하신 적이 있죠. 자, 그런데요, 관객 여러분들이 여기 잘 못 앉으시더라고요. 작업 건드렸다 혼날까 봐요. 자, 뭐 이론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사람이 없는 선술집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당시의 한국 사회의 일상을 이강소 작가가 취합해서 예술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의 팝아트,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를 닮아 있습니다. 10번째 장면이에요. 자, 이강소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가서 서울의 미술계와는 별도로 실험 미술의 리그를 만들어 냅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도 질세라 서울 비엔날레 만들고 장군 몽군 경쟁을 합니다. 이강소가 이끈 대구는요, 그러니까 서울의 힘에 복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71년도 에이지그룹의 포스터이고요. 단합대회.
자, 그와 함께 새로운 실험 미술의 길에 기여했던 ST 그룹의 브로셔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이건용 선생님이에요. 브로셔 내지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 포스터들을 보면 짧은 시기 안에 많은 변화가 전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비엔날레로 몸집을 불렸던 것이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학교별로 이미 성공한 작가들이 후배들을 줄 세우는 효과가 나왔거든요. 이제 국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대구는 조금 달랐답니다. 대구에 몰려드는 여타 지역의 예술가들을 차별하지 않고 환영했거든요. 당시에 방송에 나왔던 이강소의 모습입니다. 출품작이고요. 자, 이 대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 예술가들이 아주 많죠. 자, 오늘에는 본격적인 논점에서 빠져있는 박형기 작가도 바로 이러한 대구 실험 미술의 영역에서 새로운 미디어 아트로 나아간 인물입니다. 인조 바위를 싣고 대구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멋진 장면이죠. 자, 이제 이건용의 작업색을 볼게요. 장면 11번째입니다. 뚝섬의 느티나무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뚝섬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갔거든요. 당시에 뚝섬에는 이미 경마장이 들어섰어요. 가난뱅이의 슬럼 지역하고 유흥시설이 함께 자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뽑혀있는 느티나무를 갖고 와서 이건용은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신채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작업을 보고 비평가 방근택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뚝섬 인근의 풍경이에요. 경마장 모습이고요. 작품 처음 설치되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방근택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 작업 새끼네 노부하고 똑같지 않느냐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방근택은 우리 한국의 앙포르멜 운동을 이끈 비평가였습니다. 새끼네 노부의 작업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끼네 노부의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건용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조각대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실제하는 자연의 현상을 미술의 시공에 그대로 인용, 제시하고자 했다. 자, 이건용 선생님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업 세계의 근간에 의외로 위트겐슈타인 철학과 함께 기독교 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아버지가 만든 이봉구 목사가 만든 제기동의 동성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건용 선생님은 미술품 판매로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서 이제 여러 개척교회에 투척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이건용의 경우에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이행하는 매체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과 아주 닮아 있는 구조예요. 자, 12번째 장면입니다. 자, 이건용은 75년도에 백록화랑에서 열린 오늘의 방법전에서 한국 최초의 이벤트를 선보이게 됩니다. 자, 큰 종이를 펼쳤죠. 바닥에 똑같은 크기의 면적을 기록하고 잘라서 찢어서 뿌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의 물질이 영역을 차지하는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구석에 쓸어 담았습니다. 똑같은 사물의 존재 방식의 변화를 제스처, 과정으로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능경 선생님의 증언이 있어요. 이전시 있기 직전에 김그림 선생님이 일본에서 본 실험 미술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봉투 안에 봉투를 넣어서 나오더니 종이를 꺼내서 찢어서 바닥에 뿌렸다가 쓸어 담아서 봉투에 넣으니까 봉투가 통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을 더 멋지게 이건용 선생님의 해석을 해서 전시를 여는 걸 보고 성능경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김구림이 대장,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작가가 이건용 선생님의 오른팔처럼 옆에 따라다니던 작가가 성능경이었거든요. 성능경 선생님이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이건용 선생님께 전화드리면 잘 안 받으신대요. 자, 이런 작업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른쪽에 조각난 삼각형은 왼쪽의 삼각형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할 때도 보면 어린이들과 함께 이런 작업을 전개하시기도 했어요. 자, 근데 원래는 이벤트라고 하다가 로지컬 이벤트라고 하다가 이벤트 로지컬이라고 하는 모순적 용어로 개념을 바꾸는데요. 그때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성대 영문과 교수였던 성찬경 시인이 조언을 해주어서 이벤트 로지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성찬경 선생님은 성능경 선생님의 사촌 형님이기도 해요. 자, 아마추어 미술가여서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린 적이 있기도 하답니다. 버려진 물건들을 시적으로 해석하는 아마추어 조각가였습니다. 자, 이건용 선생님은 그래서 부름을 받은 몸, 그 몸이 존재의 의미가 바뀌는 걸 예술 세계로 구현하고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한국일보에는 상황주의의 용어인 해프닝에서 플럭서스의 용어인 이벤트로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이미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신예가 이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 실험 미술이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백화만방할 수 있었습니다. 정강자 선생의 모습이에요. 휴지 드레스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시대는 빠르게 변화합니다. 자, 72년도에 대한민국은 독재 헌법을 만들죠. 유신 독재 시절이 시작됩니다. 박정희 정권 시대에도요, 유신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신 시절은 달라요. 재미있는 건 북한도 같은 시기에 헌법에 주체 사상을 적어놓고 이제 여러 진보적인 목소리들을 내는 사람들은 모조리 숙청시켜버리게 된답니다. 성능경의 말이에요. 뭘 하나 하려면 박정희 때문에 반성부터 해야 했다. 이걸 하면 될까? 정당성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게 박정희 시절에 가장 끔찍한 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신 찬반 투표에서 박근혜 씨가 우리 아빠 이겨라 투표하고 있습니다. 자, 장면 13번째입니다. 자, 이건용 선생님은 이러한 시대의 존재의 의미를 묻는 작업을 전개합니다. 자, 홍대 운동장에 원을 긋고 자, 이제 외치는 거죠. 저기, 여기, 거기, 그리고 다시 원을 돌면서 어디를 외칩니다. 자, 이후에 중정, 남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서 10년 동안 잘 걷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산에 있는 중정에 끌려가면 죽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운동권 시절에 선배들이 중정에 남산에 끌려가면 앞에서 열심히 시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별로 끌려가는 게 다 등급이 다른 빨갱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여러 이론을 빠르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심축이 된 사람이 역시 이건용입니다. 이벤트의 이론을 발표하는 자리, 바로 그로리치 화랑에서의 3인의 이벤트였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됐다고 하니까요, 이벤트 이야기는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장면이에요. 자, 이건용은 그러면 과제가 있죠. 서양의 이벤트, 일본식 이벤트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로지컬이란 말도 만들어낸 거예요.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여했을 때 드디어 돌파구를 찾습니다. 이 사진이 아직 발굴이 안 되어 있는데요.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당연히 있겠죠. 자, 이거는 준비 스케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리면서 지운다.
지웠는데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닥에 분필로 선을 좌우로 긋고 쪼그려서 앞으로 나아가면 발로 자동으로 선이 그어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뉴욕에서 재연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이 작업하실 때마다 무릎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자, 결국은 표현이 없이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게 우리 한국 실험미술의 특징입니다. 한국의 미술관이 처음으로 실험미술을 정리해서 전시했던 자리가 국공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경기도 미술관의 팔방미인 전시대가 처음이에요. 당시에 심포지엄 당일날 뒤에서 몰래 나오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전두환 독재 정권이 시작되면 이건용 작가는 포스트 민중미술처럼 사회 비판적인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물고문의 피해, 신체를 이제 작업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81년도에 강연과 물주전자로 시작해서 87년 물고문에 도달하고 89년도에 망각의 독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수행 작업, 신체의 몸짓을 이용한 회화 작업들이 신표현주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강연 퍼포먼스예요. 자, 왼쪽에 물고문 장면이 바로 이제 박종철 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작가는 일상 오브제들을 끌어왔는데요. 지금 이 전시 장면은요, 실제 집에서 사용하던 가재 도구입니다. 자, 어느 날 사모님께서 집에 왔더니 부엌에 물건이 하나도 없더래요. 자, 모두 전시장에 가 있는 거죠. 자, 이때 키워드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때 우리 전두환 정권에서 국민들 기만하느라고 겁을 줬잖아요. 그 물고문의 물, 홍수의 피해의 물, 일상생활에서의 물을 연결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 자각을 이제 유도했던 그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 작업은 아직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열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이건용 선생님의 오른팔이었던 성능경입니다. 73년도에 이우환식 장명을 갖고 오브제 작업을 만들어서 상태성이라고 전시를 했더니 동료 작가인 장화진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저게 상태성이래 라고 비웃고 지나간 겁니다. 성능경 선생님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분이에요. 네. 친구 하나 구한 거죠. 자, 이분의 작업도 지금은 잊혀졌지만 재미있답니다. 자, 캔버스 화면에 헛개비로서의 문을 그려놓고 있죠. 저는 서도 작가가 약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능경 선생님 증언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오브제 미술로는 꼬라먹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작업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의 젊은 작가들에게 철학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 게 이론가이기도 했던 이우환 선생님입니다. 자, 하지만 성능경은 군대에 끌려갔어요. 70년부터 74년까지 담론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실 앞선 세대 작가들은요, 군대에 안 갔답니다. 신학철 선생님도 군역 기피자이고요. 이완 선생님도 대학 1학년 때 밀항선 타고 일본 갔으니까 군대에 안 갔죠. 군대 안 간 사람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큰아버지들은 다 군대 가기 싫어서 절로 도피해서 군대 안 갔다고 얘기 듣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갔지? 이 사람은 바본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능경 선생님은 요즘도 인터뷰할 때 그 선생님은 군대 안 갔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진을 찍는데 나도 찍고 뒤도 찍고
앞도 찍는 작업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죠. 작품 제목 여기. 근데 아까 이건종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여기, 거기, 어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성능경 선생님이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유신시대에 화답하는 독해법을 제시합니다. 장면 16번째 신문 오리기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신문 읽는 법이죠. 기사들을 면도칼로 하나하나 오려내서 상자에다 넣습니다. 저 상자도 입방체라는 게 중요해요. 당시에 유행했던 미니멀리즘이나 LA 지역의 Light and Space Movement, 자, 빛과 공간 운동에 화답하는 성격이 있답니다. 지금은 아직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요. 자, 성능경은 이 작업이 민중미술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열에 대한 저항의식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건 딱 하나, 박정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문에서 탑 뉴스는 언제나 박정희, 전두환 때도 그렇잖아요. 9시 뉴스가 딱 시작하면 오늘 전두환 각하께서는 하고 끝나면 한편 이순자 여사께서는으로 해서 사람들이 한편이 이순자의 호인 줄 알았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우리 시대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제3의 길을 개척한 건 성능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진 매체를 통해서 행위의 시퀀스를 개념화해서 자, 이제 여러 사고 시스템을 개발한 것도 앞선 세대 김구림이나 이건용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립미술관 평창동 아카이브에서 멋진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성능경의 사진 작업들이 어떤 신문에서 나왔는지를 큐레이터가 모두 조사해서 옛날 신문을 그대로 복구해 놓았습니다. 그 신문을 펼쳤는데요. 제가 어릴 때 신문들이거든요. 진짜 타임머신 타고 간 것 같아서 진짜 큐레이터의 노고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성능경은 이 시기에 자기의 미시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본인 사진을 전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예술이야. 근데요, 어때요? 나중에 미국 애들도 다 이런 작업을 했죠. 신디 셔먼 같은 사람 했잖아요. 나중에는 본인 사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가족 사진도 동원합니다. 가족은 피해자죠. 자, 결국은 성능경의 이런 작업은요, 막 찍는 사진의 미학 차원에서 90년대 초반에 재평가를 받아요. 즉, 동시대 미술과 제일 먼저 접속된 사람이 성능경입니다. 자, 일상사진 전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망친 사진이 더 아름답다입니다. 저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녀분들이에요. 피해자죠. 대서사와 소서사를 연결하는 방식은 성능경 선생님 이전에는 없어요. 이건용 선생님 작업에도 사생활 안 나와요. 김구림 작업에도 사생활은 안 나옵니다. 성능경은 사생활에서 집단의 권력의 코드를 읽어낸 사람입니다. 불부채질하는 모습이죠. 대표작이에요. 요즘도 날마다 영어 공부하고 작업을 만듭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신학철입니다. 자, 살아있는 닭과 사회 비판의 병행. 자, 실험미술가 시절에 신학철 선생님도 멋진 작업했습니다. 작품 제목이 무려 관입니다. 살아있는 닭 8마리를 풀어놓았어요. 그런데요, 사실 닭은 이강수 선생님이 먼저 했는데요. 진짜 먼저 한 사람은 일본의 실험미술 리더 요시하라 지로입니다. 살아있는 닭에 물감을 발라놓고 움직이는 미술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전시하면 동물보호단체에게 혼납니다. 요시하라 지로입니다. 요시하라 지로와 제자들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실험미술가들이지만 옷 입고 있는 모습 보세요. 모범생들입니다. 예술과 삶이 서로 삼합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자, 신학철의 팝아트입니다. 비상탈출. 비상탈출. 여자가 도망가고 있고 뒤에서 남자가 잡으러 가고 있죠. 저놈 잡아라. 비상탈출. 자, 신학철 선생님의 말입니다. 나도 실험미술 좀 해봤지만 그건 정답지가 있는 아방가르드야. 정답이 있는 아방가르드가 어디 있어? 이런 뼈아픈 비판을 통해서 민중미술가로 거듭난 인물이 신학철입니다. 신학철 선생님의 초기 작업은 재미있어요. 자, 오브제, 레드메이드 오브제에다가요, 실을 칭칭 감아서 캔버스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일종의 결박이죠. 저 가시 빼놓고 나머지 다 실이에요. 자, 캔버스를 꿰매고 이탈하다. 19번째 장면입니다. 캔버스에 선을 그었어요. 루치오 폰타나입니다. 그리고 다시 꿰매버렸습니다. 진짜 재미죠. 폰타나가 알았으면 어이없어 했을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입체 작업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폰타나가 도자기도 했거든요. 갈라서 굽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철 선생님은 뭘 했어야 될까요? 바대로 메웠어야 되겠죠. 자, 이제 찢어진 역사를 꿰매는 방식으로 콜라주를 회화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의 작업실이에요. 신학철 선생님은 요즘도 이렇게 작업하시는데요. 큰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검정색 종이를 놓았고요. 앞정으로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속의 중요한 사진들을 제록스 복사기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계속해서 이미지들을 충돌시켜 보는 겁니다. 여러 이미지를 충돌시켜서 역사 속의 무의식이 하나의 원념, 기둥이 되는 모습을 뽑아내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의도한 모습대로 조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들의 이미지들끼리 서로 혼용되면서 알지 못했던 진실이 나타날 때까지 이어붙이고 꿰매붙이는 사람이 바로 신학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회화를 전개해도 그 바탕에는 꿰맨다는 의식, 포토몽타주의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기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작업들이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소시민들이 입만 벌리고 저항하지 않는 걸 풍자한 작업이죠. 변신 5번. 사우파울루 비엔날레 출품작이기도 해요. 이때 한국 근대사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이때 그리는 방법도 재미있어요. 제소를 바른 캔버스에다가 검정색만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백색 물감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드로잉, 사진과 같은 효과가 나서 재미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이런 흐름을 알아봐 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미술관입니다. 여기에 민중미술의 리더 김유수 선생님이 관장으로 있었거든요. 일간지 기자들을 모아갖고 올해 최고의 신인을 뽑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평론가 11인 선정 8일 문제작가 작품전 때 신인 작가로 두각을 나타낸 게 신학철이었어요. 자, 당시에 김윤수 관장의 모습입니다. 서울미술관은 우리 한국의 80년대를 이끌었던 굉장히 서울미술관은 중요한 공간이에요. 아직 역사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서보반 출신의 학생이 팝아트 좀 하다가 실험미술 하다가 에이지그룹을 박차고 민중미술가 된 모습에 김윤수는 감동했습니다. 황지우 시인은 뭐라고 했느냐? 겸눈을 가진 화가다라고 상찬했습니다. 눈이 여러 개라는 거죠. 대표작이 나옵니다. 한국 근대사 종합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이죠. 자, 그런데요, 원래 이 작업은 위쪽이 지금의 모습과 달랐답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래요. 옛날 모습은 더 야한 모습이에요. 예전에 제가 민중미술패에서 일할 때에는 분명히 평론가들과 리더들에게 동학농민군이 싸우러 나갈 때
키스하는 장면이라고 배웠는데요. 신학서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아니에요. 남과 북이 서로 만나서 섹스로 회포를 푸는 장면을 알레고리로 그렸고, 저거는 어맹란 씨하고 그의 남편분이 당시에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 화보집에서 따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전히 이 작업엔 뭐가 있어요? 팝아트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서울미술관을 운영했던 임세택 선생님의 부인 강명희 작가가 바로 강신성일 배우의 여동생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됐을 때 신성일 씨하고 우리 엄앵란 씨도 다 보러 와서 우리다! 라고 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위 장면이 너무 야하다고 생각해서 신학서 선생님의 사모님이 위의 그림은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랍니다. 윗부분은 85년도에 개작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의 작업실에는 복제본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신학서 선생님의 투쟁의 역사는 잘 알려져 있죠. 모내기 사건으로 고초도 치렀습니다. 자, 신학서 선생님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아직 회고전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윤범호 관장 시절에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학서 선생님은 고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연세가 들기 전에 좀 과거의 초기 실험 작업부터 오늘에 이르는 작업들을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좀 너무 늦기 전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대의 조건 라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죠? 자, 방법이란 단어가 두 번 쓰입니다. 75년도에 백록화랑에서 일단 이건용이 주도해서 오늘의 방법전, 방법이란 말 썼잖아요. 자, 그런데 4년 뒤 현대화랑에서 현대미술 4인전 열릴 때 방법전이란 말을 씁니다. 앞에 거는 실험미술인데요. 뒤에 건 뭐였을까요? 단색화였습니다. 주인공은 김창렬, 박서보, 윤영근, 이우환이었어요. 드디어 메소드라고 하는 키워드가 실험미술의 것이 아니라 회화로 복속되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단색화는 실험미술의 방법론을 흡수한 추상미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에 이들 작가들은 완전히 주류로서 이제 도듬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력으로 자리하게 된답니다. 박서보 선생님 얼굴만 보셔도 알 수 있죠? 시대의 변화 총정리입니다. 일본에서 75년도에 5가지 흰색 전시가 열리고 기념비적인 단색화 작업들이 77, 78년도에 쏟아졌어요. 그걸 결산하는 자리가 바로 79였습니다. 자, 박서보의 묘법은 과정 중심의 작업이죠. 지우는 작업이에요. 초기에는 백자를 닮아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흥미롭게도 분청을 닮아 갑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의 수집가의 문법과 비슷하죠. 삼성에서도 이병철 회장은 고려 청자에 모았죠. 이건희 회장은 백자에 모았습니다. 홍라희 여사는 뭘 모았나요? 버려져 있던 분청을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자, 박서보 선생님의 후기 묘법입니다. 자, 한지를 이용해서 골짜기를 만들고 펜티멘토 기법으로 밑에 있는 색을 비춰 나오게 하는 작업이죠. 이 시기를 거쳐서 10벌건 작업들이 나오게 된답니다. 자, 여기에도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제스퍼 존스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총정리를 하면 단색화가 일본에서 인정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실험미술을 집어삼켜서 단색화의 방법론을 확립했다라고 쉽게 총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색화가 7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주목을 받은 건 75년이 처음입니다. 5가지 흰색대의 모습이고요. 즉 일본과의 합작 노선 속에서 권력을 잡아 나갔던 게 우리 한국의 단색화입니다. 당시에 비평 권력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일본의 비평가 나카라 유스케였습니다. 성능경 선생님 말씀이에요.
자, 단색화 세대는 그래도 일본 말을 띄엄띄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과 평생의 우정을 이어나갔지만 실험미술가 세대는 일본인과의 우정 관계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디랭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박서보 선생님이 회고전 때 암투병 중이던 나카라 유스케 선생님을 모셔다가 극진히 접대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동료, 친구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바디랭귀지이죠. 자,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도쿄 화랑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카이브가 동경화랑 아카이브 한국 관련된 건 모두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22번째 마지막 공존. 도쿄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단면전이 열릴 때 실험미술과 단색화는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놓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단색화는 주류로, 실험미술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77년이었던 거예요. 나가라 유스케의 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보도된 모습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역시 이완 선생님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전시예요. 자,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이후의 흐름들은 시간이 다 됐다고 제가 경고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동시대 미술이 꽃을 피우는 장면을 보여주는 인물이 박현기예요. 낙동강변에서 개인전 열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미술은 어떻게 망했을까요? 박정희라고 하는 압박 기제가 사라지면서 망했습니다. 80년대에 성능경 선생님은 82년, 84년 시기에 단 한 번도 그룹전에 초대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력서에도 자의반, 타의반, 공백이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뭐가 주인공이었을까요? 민중미술이죠. 자, 주류 미술이 이제 국전이 아니라 단색화, 제야 미술이 민중미술, 중간에서 실험미술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담론이 뒤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빨갱이들의 집합지였던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박용숙 선생님이 토론을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원동석 비평가가 처음으로 이를테면 민중미술이랄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민중미술이라는 키워드가 실험미술을 완전히 압도하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빨갱이 시절에 아카데미 하우스에 가서 집체극 기획도 하고 전태 문화제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3박 4일 워크숍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박용숙 선생님 맨 왼쪽 분은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실험미술, 단색화, 민중미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고 끊임없이 대화를 중재했던 인물이 박용숙입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이후에 80년대에 서로 미친 듯이 싸웠거든요. 싸우고 있습니다. 민중미술도 국제적으로 주목은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잊혀져 있던 우리 한국의 실험미술은 21세기 2004년에 토탈 미술관에서 당신은 나의 태양 전시가 열리면서부터 동시대 미술의 뿌리로 지목을 받아요. 이건용 선생님하고 고승욱 작가가 퍼포먼스 했는데요.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케찹을 선생님께 발라드리고요. 선생님은 9세대를 상징하는 된장을 고승욱에 발라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퍼포먼스였어요. 한국 사회 그 잡채랄까요? 자, 80년대에 우리 성능경 선생님은 개인전 열 때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모기 소리 같은 목소리를 내보았다라고 오늘날 회고하십니다. 자, 여러 상관없는 보도 사진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04년도에 토탈 미술관에서 열렸던 당신은 나의 태양 전시에서 맨 마지막에 한국 동시대 미술의 뿌리 지층으로 실험 미술을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 저 섹션이 이건용 선생님 섹션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동시대 미술의 뿌리를 역사로 연구하게 멍석을 깐 인물이 토탈 미술관의 설립자 노준의 관장님입니다. 올해가 토탈 미술관의 50주년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능경 선생님, 난 남하고 비슷한 거 안 해라고 말씀하시죠. 하셨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당시에 잠깐 잘 나갔던 작가가 사진을 키워드로 연결해서 수행적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한 거에 영향을 받으셨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모마의 설립자 알프레드 바 주니어 관장이 그린 현대미술의 얼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요. 중심에 큐비즘, 피카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린 한국 버전입니다.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험 미술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미친 걸 강조하려면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강해주신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되기는 했는데 자리를 옮겨서 그래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테니까 물을 가지고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8시 반이 다 되기는 했는데요.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실험 미술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소시민 아비투스 그 이야기로 이렇게 동시대적으로 끄집어내서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새롭고 좋았습니다. 또 작가들에 대해서도 지금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해 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여기 오신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한 거 있으실 텐데 질문 한 2개만 받아볼까요?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원래 강의하면 원래 3시간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많이 참은 거예요. 제가 별명이 연수의 강연마입니다. 그래서 길게 해서 참 죄송한데요. 그래도 재밌지 않습니까? 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오늘 강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설치미술 현대미술가인데요. 사실 이제 약간 작가 소속사의 작가로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데 상업미술을 할지 실험미술을 할지 이제 그 갈래길에 서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둘 다 기회가 있고 둘 다 하고 싶은데 뭔가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만 해도 힘든데 2개 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냐. 어차피 꼭지점은 맞닿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제 욕심인 건지 그리고 다른 교수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또 다른 의견이 나오기도 해서 약간 조금 혼돈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한테 일단 묻지 말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작가로 성공했으면 교수를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교수님은 작품을 안 팔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은퇴하면 연금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달라요. 대학교는 봉건 사회입니다. 저 높은데 총장님이란 귀족이 있고 그 아래 다른 이제 그 미니 귀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잘 팔리고 싶은 거를 하면 그냥 잘 팔리고 싶은 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건 생각하셔야죠. 내가 함께 일하게 되는 아트 딜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콜렉터가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작업을 만들었을 때 이 아트 딜러가 팔 수 있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면 라우션버그가 자기 애인 제스퍼 존스가 카스텔리 갤러리에 소속이 되었는데 너무 그림이 잘 팔리니까 부럽기도 하잖아요. 욕을 아주 잘했거든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심한 욕을 하면서 그놈의 끼는 깡통을 줘도 팔아치울 놈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스퍼 존스가 진짜 깡통으로 조각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팔았습니다. 비싸게.
그러니까 딜러가 능력이 있으면요 어떤 작업이든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 별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기 네. 선생님.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험 미술에서 이승택 작가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셨는데 어떤 뭐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제1회 백남준 예술상 심사를 제가 할 때 수상자 선생님이 이승택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작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승택 선생님은 이 미술운동의 계보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두 명의 이승택이 있어요. 한 명은 바로 공공조각 제작자로서의 바로 이승택입니다. 작가도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인터뷰하면요, 내가 조각상 만들어서 도산공원에 있는 안창호 조각상도 선생님이 만들었는데요. 그 전에 작가가 친일파라고 없애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친일파 조각상은 또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왜? 그 친일파 작가의 조수였거든요. 참 재미있죠.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기업 총수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동상도 선생님이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닥다리 기념 조상 조각가로서의 이승택과 실험미술가의 정체성이 이중 구조로 놓여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걸 이중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예술가가 아방가르드 예술가를 미술관계에서는 연기하고 실생활에서는 생활인으로서 일러스트레이션도 그리고 광고도 만들고 본인이 비판하는 영역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한국인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승택 선생님을 그렇게 조망한 전시가 없어요. 한국에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한국의 미술관은요, 서양에 있는 정답에 맞춰서 전시를 만듭니다. 한 작가의 전체 작업 세계를 공평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서양에 비춰봤을 때 멋있어 보이게 뺄 걸 빼고 전시하는 거예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이승택 선생님 회고전 열 때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강의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대표작 연도를 너무 많이 바꾸십니다. 연애할 때하고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연애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오빠 사실 내가 나이가 3살이 더 많아. 누나였니? 그럼 이러면 이제 3살 정도는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나이가 내가 사실 95년생이 아니라 8일이다? 그러면 약간 쇼크잖아요. 근데 선생님 작업 세계는 보통 그래요. 연도가 15년, 20년 다르게 적힌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유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끝났지만 그 선생님 소감을 들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들 표정이 정말 좋고,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고단한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국현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네,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한국 미술계는 파벌로 나뉘어 있어요. 단색화 세대는 자기들끼리 놀고요. 물론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요. 실험미술가 선생님들은 내가 이제 왕이에요.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잖아요. 민중미술은 또 그들끼리 우리가 최고예요. 동시대 미술가들은요, 자기들끼리 또 최고입니다. 서로 본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전체 한국의 지도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이런 데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게요, 한국의 1910년대생 추상미술가들, 그의 자녀뻘 되는 단색화 세대, 그 아래 동생뻘 되는 실험미술, 그 이후에 박차고 나왔던 민중미술이 있지만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7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실험미술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형상 미술입니다. 한국식 포토리얼리즘이거든요. 이미지와 서사를 복권시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동시대 미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최정화 이불이 나오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신형상 미술인데요. 한국의 국공립미술관이요, 소장품으로도 신형상 작가들을 차별하고요.
그리고 전시도 안 열어줍니다. 왜? 천박한 미디어커 작가라고 생각하는 큐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미술관은 걸작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전 세계 미술관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공통의 기억 자산을 모은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에서 제발 신영상 미술작가 회고전 좀 열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 현대미술 하이라이트 전시 가시면 신영상 작가 작품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아쉽지만 좀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2강 이제 4월 29일에 열리는 2강에는 오늘 언급하셨던 이건용 작가님이 직접 나오셔서 이제 자신의 작업 세계에 대해서 증언을 하실 예정이시고 이후에 그 5월 중에 신학철 작가님도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실 예정이시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하신 거 요거 만족도 조사도 QR 찍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최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